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애 키우면서 소소하게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긴 했는데요. 그동안 참 열심히도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흙수저였거든요. 그런 제가 연봉 1억을 찍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아직 겪지 못해본 황당한 일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진정한 내 사람은 내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거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고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누구보다 노력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일 거예요. 제가 고졸인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도 공부를 싫어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 집 형편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실이 너무 분해서 더 일을 악물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게 변명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할 만한 게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던 학생이었거든요. 얘는 꼭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어머님, 아버님, 희은이는요,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합니다. 이 아이 대학 포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희은이는 대학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려 해요. 선생님, 저희도, 저희도 그걸 모르지는 않는데요. 알아요. 형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환경 때문에 접히기엔 너무 아까운 애예요. 제가 괜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딸내미랑 얘기 다 해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가족 사정입니다. 제가 주제 넘는다는 건 알지만 정녕 다른 방도가 없으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 원서든 방법이든 같이 한 번만 더 고민해 보면 안 될까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담배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그날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동시에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저희 집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서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 나오면 플래카드 걸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합격 이런 거요. 선생님들끼리도 조심스럽게 말이 오가고 애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기대를 받는 딱 그런 포지션에 있는 학생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집이 가난하니까 그 공부 하나 하는 것도 매번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학원은커녕 문제집 하나를 사는 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서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거 꼭 필요할까를 수십 번 되묻고 나서야 한 권 집어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교사들 용으로 배부되는 문제집을 많이 얻어다 썼어요. 거기엔 답이 미리 적혀 있어서 공부하는데 썩 적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학업이라는 걸 손에서 놓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공부를 잘 해야지만 제 인생이 어떤 방면으로든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이 가난한 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지만 공부를 포기하는 건 제 선택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해졌고 더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겠더라고요. 공부도 꿈도 의지도 전부 최소한의 돈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제 의지와 오기가 만땅으로 채워져 있어도 그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말일 뿐이라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겁니다. 우리 집은요, 입시철에 원서를 쓸 때 그 원서 지원금을 낼 돈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졌어요. 고작 그 몇만 원 원서를 넣을 돈이 없는데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때는 좀 자기연민이 심하긴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순간부터는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학 안 가겠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겠다고요. 제 결정을 전하자 담임 선생님께서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너 그 말 진심이야? 네, 선생님. 아직 원서도 다 안 써봤잖아. 장학금도 있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꼭 서울대 아니어도 돼. 그건 그렇지만 저도 서울대면 더 힘내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다른 대학 가서 4년 동안 더 돈만 쓰면서 힘들어하느니 그냥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결정이 그렇다면 선생님이 더 할 말이 없네. 선생님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해낼 거라고 믿을게. 그렇게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당연히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도 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 꿈은 분명 서울대였지만 서울대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적까지는 아니었어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서울대에 간다 해도 겨우겨우 커트라인 끝에 맞춰 문을 닫고 들어가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다른 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선택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건 제 목표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그게 고집이었는지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렸던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애매하게 타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지원한 곳은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생산직이었기 때문에 고졸 채용이 가능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배워온 곳이 있는데 아무 공장이나 들어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면접 준비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학 대신 공장을 선택했다고 해서 제 노력까지 가벼워지고 싶지는 않았고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따끈따끈한 생활기록부를 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약간은 의외라는 얼굴이었고 약간은 시험해보겠다는 눈빛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원했네요. 생활기록부 보니까 성적이 너무 좋았는데 왜 대학 안 갔어요? 네, 사실 대학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입사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저를 좋게 봐서였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열린 인재를 채용합니다 같은 그림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때 저는 기회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장에 들어가게 됐고 매일같이 완전 무장을 한 우주복을 입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복장부터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싸매고 들어가서 몇 시간씩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몸보다 먼저 정신이 지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단순 업무였어요. 버튼 누르고 확인하고 정해진 동작 반복하고 누가 봐도 숙련되면 생각 안 해도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묘하게 자존심이 섰습니다. 어쨌든 이름만 놓고 보면 대기업이었거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잘 안 하시던 분들이 그때부터는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말이야 공부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도 대기업에 들어갔어. 남들처럼 학원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지 혼자 알아서 저기까지 간 거야. 사실 내 머리를 닮았던 거지. 지 혼자 알아서 척척 잘 하더라고. 아유, 혜연이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져. 내가 죄인이야, 죄인. 내가 요즘 희은이 때문에 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묘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열심히 버텨냈죠. 사실 저는 원래 기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만약 대학을 갔더라면 무조건 공대 쪽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도 늘 했고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리는 반도체 공장에 굳이 들어간 이유도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배우고 싶은 분야였어요. 그때 저는 반도체가 앞으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AI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 지금처럼 흔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때도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는 게 당연해진 시대였거든요. 컴퓨터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컴퓨터로 옷을 사고 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성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더 멀리 봤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모든 게 반도체 위에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도체 사업이야말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단순 업무라고 해서 단순하게만 일하지는 않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공정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집에 가서도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틈틈이 공부했어요. 누가 단순 반복 업무하는 공장 직원한테 그런 걸 바라겠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고, 그걸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알고 싶었어요. 이해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제가 일하던 라인에서 배선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연이었어요. 평소처럼 배선을 훑어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외국 업체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제일 단순한 배선 문제라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고,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 더 유심히 봤던 거죠. 선배님, 이 부분 혹시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일개 직원, 게다가 고졸인 20살 신인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딱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뭐? 이거 확인하려면 지금 공정을 다 멈춰야 되는데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어? 여기 1분 멈추는 게 겨우 1분이 아니야. 어? 솔직히 안 쫄았다면 거짓말이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면 어쩌지.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봤던 배선 모양이랑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책임자까지 내려와서 배선을 확인했는데 결국엔 맞았습니다. 제가 일찍 발견을 해서 큰일이 날 뻔한 걸 막은 거죠. 그때 절 보던 책임자분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고졸이라더니 이런 건 어떻게 알았대? 거참 신기한 사람이구만. 아무튼 오늘 공정 일시 중지한 건 윗선에 보고를 하긴 해야 하니까 희은 씨가 나랑 같이 좀 올라가자고.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평생 가도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건지 정말 아다리가 짝짝 맞아떨어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책임님과 같이 본부장실로 올라가서 제가 본 것부터 처리 과정까지 딱 브리핑을 올린 거죠. 그 일 이후로 저는 본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말이 좋아 기회지 사실상 파격 승진이었죠. 공장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졸 공채도 아닌 고졸 채용 직원이 본사로 올라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본사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동안 혼자서 주워 먹듯 하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됐거든요. 그러다 타 부서에 있던 남직원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얼굴 자주 마주치고 말 몇 번 섞고 퇴근길에 커피 한 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내 연애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특별하진 않지만 서로 힘든 거 감싸고 위로하다가 깊어지는 거. 그 사람과 저도 딱 그랬죠. 본사 와보니까 어때? 생산 쪽이랑 분위기 많이 달라? 다 비슷하지 뭐. 회사가 원래 그렇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응해야지. 오히려 배울 게 많아서 정신없어서 시간은 더 빨리 가서 좋은 것 같아. 모르면 바로 티나니까 더 바짝 보게 되고. 그게 난 너무 피곤해.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 말고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요즘엔 희은 씨 만나서 기운이 난다. 나도 마음 들 곳 없었는데 정규 씨 만나서 기운 나. 사실 조금 기죽어 있었거든.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정말 제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성인이 되자마자 인생 대역전극을 쓰게 된 거예요. 생산직 라인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집에 생활비 퍼주던 시절이 지나고 연봉이 파격적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확 달라졌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숫자가 바뀌니까 사람들 태도도 같이 바뀌고 제 위치도 바뀌고 제가 저를 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덕분에 좋은 남자랑 가정까지 꾸리게 됐으니 제가 회사에 충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원증을 자랑스럽게 걸고 다녔어요. 그게 저만의 자부심이었을 뿐인데, 근데 그게 시부모님에게도 은근한 자랑거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주변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근데 우리 며느리도 같은 회사 다녀. 부부가 같이 대기업 다니니 얼마나 든든해. 아유, 내가 아들 복도 있지만 며느리 복까지 있네. 어쩜 좋아? 이런 말을 동네방네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버텨온 시간들이 이렇게라도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차가 쌓이고 아이도 낳게 되면서 더더욱 저는 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한테 우연히 온 기회를 꽉 잡은 것처럼 이 가정도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땐 정말 그랬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더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육아휴가도 제대로 안 썼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에 더욱 불을 지펴버린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냈거든요. 남편은 원래 연애할 때부터 회사 생활을 늘 힘들어 했어요. 연애를 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밥을 같이 먹을 때마다 휴게실에서 잠깐 커피를 마실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회사 생활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중견으로 좀 눈을 돌릴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처음엔 그냥 고민 들어주고 위로하면서 흘려들었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 힘들다는 말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습관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좀 짜증이 났죠. 감정 쓰레기통도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스멀스멀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사업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바로 반대부터 했어요. 감정적으로 화를 낸 건 아니었지만 말은 꽤 단호했을 겁니다. 우리 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애도 있잖아. 앞으로 애 키우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야? 회사 그만두는 건 너무 충동적인 생각 같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당연히 남편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 나약함 때문에 제가 쌓아 올린 것들까지 같이 흔들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공황장애로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공황이 와서 과호흡 겪다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알려줘서 저도 급히 반차내고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 상태가 훨씬 심각했구나 이제 와서 알게 됐으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의사 말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고 당분간은 회사를 쉬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을 먹고 생활 리듬을 조절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피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당장 일을 못하게 됐고 이 집에서 계속 움직일 사람은 저 하나라는 얘기니까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 얼굴부터 쓰다듬고 손잡고 울고 그 모습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 회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멀쩡하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옆에서 뭘 보고 있었길래 애가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몰랐어? 저도 정규 씨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 쉬면 괜찮아질 수 있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게 쉬면 될 일이야? 정신이 아픈 건 더 무서운 거야. 몸 아픈 건 눈에라도 보이지. 이런 건 옆에서 탁 붙어서 챙겨줘야지.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남편이 쓰러졌는데도 매일 회사 나간다고 병수말도 안 들고 말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남편 병간호한다고 들락날락거리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솔직히 병간호랄 게 뭐가 있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 거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산책 다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낫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걱정은 되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이란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회사를 쉬게 된 상황에서 당연히 일을 할 사람은 저 하나뿐인데요. 제가 남편 걱정된다고 같이 일이라도 쉬길 바라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퇴사를 하고 한 6개월 정도를 푹 쉬었어요. 병원도 꾸준히 다녔고 약도 먹었고 산책도 다니고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진 채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은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 예전처럼 갑자기 숨 막히는 느낌도 없고 잠도 잘 자고 병원에서도 조금 더 쉬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니까 무리하진 말고. 회사 생각 안 하니까 살 것 같다. 다 당신이 옆에서 버텨줘서 그런 거지.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 얼굴을 다시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긴 했는데 동시에 얼굴이 점점 포동포동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약간 얄밉긴 했어요. 반대로 저는 하루하루가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어깨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아이는 점점 커가고 있었고 돈 나갈 곳은 계속 늘어나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 그런 거에 또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출근하면서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남편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갔다가 퇴근하면 또 시어머니와 바톤 터치를 하듯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는 이것도 너무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환자라는 건 알지만 이 생활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점점 지쳐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애들 아빠도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매일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져서 밥 정도는 직접 차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안 오면 누가 이 애를 챙겨. 아직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닌데 집에 혼자 두는 게 말이 되니? 너야 회사 가면 그만이지만 이 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애가 과연 남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아이 하원도 시어머니가 같이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거든요. 그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 대체 하루 종일 뭘 하고 있길래 점심도 시어머니가 차려줘야 하고 아이도 시어머니가 데리러 와야 하는 건지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 먹고 엄마 부려먹고 있는 게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남편이 퇴사를 한 지 딱 1년을 채웠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밥 먹다가 갑자기 사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요. 나 이제 슬슬 뭘 좀 해보고 싶어. 계속 이렇게 쉬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나도 나름 준비한 게 있거든. 회사 다시 들어가는 건 솔직히 아직 자신 없고 차라리 사업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 지금? 당신 몸 상태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모험할 상황은 아니지 않아? 나 혼자 벌어도 생활은 되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마침 그 무렵에 제가 연봉 협상을 거의 1억 가까이로 마무리한 뒤였거든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가 벌어서 집 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은 쉬면서 집안일에 좀 더 집중해도 된다고요. 지금은 그냥 당신이 집에서 애 좀 봐주고 집안 돌아가는 거 챙겨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 당신 괜히 무리했다가 또 쓰러지는 게 나는 더 무서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잠깐 말이 없길래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진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된 것 같아.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만 하니까 나 스스로한테 너무 초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저는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제 인생에서 실패라고 부를 만한 건 대학을 가지 못한 그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사업까지 도왔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 가족한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나도 나 나름대로 뭔가 해보고 싶어. 계속 당신한테 기대서 사는 느낌이 너무 싫어. 내가 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뭐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져야겠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자존감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저 사람을 계속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두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형편 때문에 늘 포기해야 했던 삶. 자식이 뭘 해보고 싶다고 말해도 선뜻 도와주지 못하고 미안해하던 모습들이요. 저는 그런 부모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군가의 꿈을 현실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잘라내는 사람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남편 자존심도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반대하면 언젠가 그때 너가 말리지 않았냐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후회를 남기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가족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면 한번 해봐. 대신 준비는 제대로 하고 무리하지 말고. 나도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후회가 안 남지. 그래서 당신이 생각한 사업은 뭔데? 진짜야? 여보, 내가 꽤 예전부터 생각해봤었거든. 밥 먹고 자료 보여줄게. 남편이 오랜만에 신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후에 본 남편이 가져온 아이템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필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시기가 안 좋았죠. 원래 통풍이 있던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됐어요. 문제는 그 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비를 전부 시댁재산으로 감당해야 했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사업 초기에 들어가야 할 투자 비용을 시댁에서 전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푼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아버지 병원비만 해도 감당이 안 돼서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병원비 문제로 우리 부부에게까지 손을 벌리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업 도움은 못 주지만 최소한 피해는 안 주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사업 때문에 더 바빠졌고 저는 여전히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집안을 책임졌습니다. 남편이 사업 준비까지 하다 보니 우리 집도 여유가 없어졌지만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던 것처럼 시어머니 손에도 매달 조금씩 쥐어드렸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팍 고장나는 게 아니라 눈치채지 못하게 녹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쌓여 있는 느낌이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바쁘니까 그렇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 하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호르몬이 정상보다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몸이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고 점점 눈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포기 못하고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얼굴선이 무너지고 눈이 튀어나와서 표정이 이상해 보이는데 그게 저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력도 점점 떨어져서 글자가 겹쳐 보이고 눈앞이 침침해졌어요. 병원에서는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쉬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계속 일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무시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무렵엔 다행히 남편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대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할 때 같다고요. 당신이 그동안 너무 고생 많긴 했어. 내가 봐도 얼굴이 너무 안 좋다. 근데 괜찮겠어? 난 알잖아. 몸만큼 마음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는 거. 당신이 회사 일 그만뒀다가 다른 쪽으로 탈날까 봐 그것도 걱정되네. 그렇긴 해. 근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잖아.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몸 건강도 좀 챙겨야 할 때인 것 같고. 당신 연봉 1억 채우고 좋아하던 거 생각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회사 그만두는 걸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고졸로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는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만큼은 올라갔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미련은 없었어요. 그동안 충분히 달려왔고 이제는 제 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적당히 상의하고 정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사실을 양가에 알렸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잠깐 쉬는 거라고 몸 추스르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지 정말 단 하루 만에 일이 터졌어요. 낮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웬 용달차가 서 있고 짐 옮기는 직원들이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렇게 묻는 사이에 용달 직원들이 거실로 침대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션베드 같은 거였어요. 거실 한복판에 아주 떡하니요. 뭐긴 앞으로 여기서 지낼 거야. 네? 여기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쉬더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너무 버겁다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고 병동에 갇혀서 하루 종일 간병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요. 자기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회사를 그만뒀다며 이제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거 아니냐? 집에서 혼자 쉴 속셈이야. 돈도 아낄 겸 너가 너희 시아버지 좀 받으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쉬는 김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쉬려고였지 간병하러였나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유, 병동에 내는 병원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니? 그리고 사람 쓰는 건 또 뭐가 그리 많이 드는지. 너무 비싸서 간병인도 못 두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냥 이 양반이랑 같이 칵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냐? 근데 너가 마침 일을 그만뒀다잖니.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제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저도 요양을 좀 해야 해서 일을 그만둔 거라서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니? 쉬면서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같이 너희 시아버지 좀 보라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대기업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어? 그러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를 가리키더니 그분을 거실 한복판에 놓인 침대 위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이에요. 저요? 당연히 안 했죠. 바로 남편한테 전화부터 걸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남편이랑 상의 없이 벌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바쁜 건지 일부러 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호만 가고 연결은 안 됐어요. 한 번 더 걸어봤는데도 그대로였고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규 씨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아버님 병동에서 나와서 여기로 오신다는 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이런 걸 일일이 알아서 뭐해? 이런 사사로운 건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들 효자야. 이런 거 반대하래 아니다. 들어보니 남편도 모른 일 같더라고요. 이 집에 뭐 저 혼자 사나요? 남편도 모르게 일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 섞는 것도 의미 없겠다 싶어서 그냥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시아버지 병간호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쉬어야 한다고요. 그럼 누가 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게 누군데? 백수인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은 네가 대기업 다니니까 말도 안 한 거다. 며느리가 그래도 번듯하니까 내가 편히 많이 봐줬어. 근데 이제 그 좋은 대기업도 그만뒀잖아. 그럼 이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지. 그러게 도대체 왜 그만뒀어? 멀쩡한 직장을.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그동안은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네 뭘 하네 하면서 삽질할 때 남들한테 아들 자랑은 못해도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면서 우리 아들 품어주고 있다. 우리 아들이 다 될 싹이 보이니까 그런 거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타이틀이 사라지니까 볼장 다 봤다 이거겠죠. 더 웃긴 건 그동안 제가 혼자 돈 벌어서 집안 다 책임질 때는 그게 당연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 혼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 제가 꼴보기 싫어진 거예요. 어쩜 신보가 이렇게까지 고약할까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한테 기생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쩜 이렇게 콧대가 뾰족하다냐? 기저귀부터 갈거라 쫓겨나기 싫으면.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집도 부부 공동명이고 따지고 보면 대출금도 제가 조금 더 많이 갚아온 집인데 누가 누굴 쫓아낸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되돌려 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님, 일단 그 침대부터 치우세요. 뭐 치워? 이미 용달 다 갖고 이미 들여놨는데 어디로 가? 그래도 어머님 체면이 있으신데 직접 다시 치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과연 누가 쫓겨날지 진정 보고 싶으세요? 그 말을 던지고 나서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상황 설명하려고 건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였죠. 남편이 이번에는 전화를 받긴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나서 솔직히 얼마나 걸릴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집까지 뛰어온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됐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부터가 달랐어요. 문을 박차듯이 열고 들어오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직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놓인 모션베드였죠. 거기에 누워있는 시아버지 모습까지 한 번에 보자마자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숨도 제대로 못 고른 채로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를 빼오신 거예요? 당장 치워요. 시어머니는 정말 예상도 못했다는 얼굴이었어요. 아들 얼굴 한 번, 침대 한 번 번갈아 보면서 어버버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정규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모셔야지. 아버지가 지금 의식은 없으셔도 다 듣고 계신다. 외롭게 병동에 계속 둘 수가 없잖아. 그러게 애초에 이런 짓을 왜 버리시냐고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진짜?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힐끔 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마누라가 집에 있잖아. 회사도 그만뒀다며. 집에서 쉬면서 아버지 좀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야. 그 말 듣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크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에휴 하고 깊게 한숨 쉬니까 그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남편 반응이 확 바뀌었습니다.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이 자식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 남편 손을 핥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제서야 참아왔던 걸 다 터트리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엄마가 받아먹은 돈이 다 어떻게 생긴 돈인데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난동을 부리시냐고요. 당장 나가요, 당장. 네 사업 잘 된다며. 며느리가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겠다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지 아버지 간병하라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탱자 논다는 거예요. 더 말하지 말고 나가요, 얼른. 그 소리가 현관까지 울렸어요. 그제서야 저는 현관 쪽으로 끌려가던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업하는 돈 다 제가 대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순간 공기가 딱 멎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진짜 예상도 못했는지 표정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이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시댁에서도 못 도와주겠다고 손절한 사업에 대체 누가 투자를 했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남편이 다니던 부서는 일반 사무직이었어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성과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저처럼 회사 주축 부서에서 일해야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 거지. 남편 연봉은 다른 데서 버는 거랑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넉넉할 리가 없었죠. 저는 제가 모아둔 적금을 털어서 남편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가져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걸 대충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남편 회사에서 제일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반기를 들면 그 회사는 그대로 제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수 취급을 하면서 저를 골리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남편이랑 공모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혼자 벌인 일이라고 해도 둘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저 인간 아들이 제 남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딱 말했습니다. 야, 한정규, 당장 투자금 빼고 우리도 갈라서자. 뭐?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방에서 쉬고 있어. 됐어. 당신이 중간에서 처리 못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더 이상 깊게 생각하기도 지쳤으니까 그만하자고. 그런데요, 그날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방향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엄마한테 화는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재하려 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훨씬 깊게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혼이란 말을 내뱉은 순간 갑자기 남편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화라기보다는 오래 눌러두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죠. 그것도 시어머니를 향해서요.
엄마는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매번 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땐 한 번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나를 사지로 몰았잖아.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 마누라 백수라고 며느리 도리아라고 아버지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빼오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세요? 내가 언제 너를 안 도와줬어?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공황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치료받을 때 엄마가 매일 와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그 좋은 회사 왜 때려쳤냐고, 그러니까 마누라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매일같이 와서 말하는데 진짜 죽고 싶었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격하게 말하는데도 저는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를 사지로 몰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사를 하고 치료를 받던 그 시기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오셨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아들 걱정돼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고, 남편도 집에 있으니까 대충 자기 엄마 보살핌 받으며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밥 한 끼 스스로 못 차려 먹고 애 하원하는 거 하나 데리러 못 가는지 못마땅해 했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볼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했어요. 너가 그러니까 마누라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어떤 마누라가 남편이 아픈데 병원 한번 같이 안 가고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느냐고요. 그 말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이 약해져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치료받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던 상태에서 그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니까 남편은 정말로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버렸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뭔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머리가 좀 멍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봤던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왜 남편이 그렇게까지 자존감에 집착했는지, 왜 사업 얘기를 꺼낼 때 그토록 절박해 보였는지, 왜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던 얼굴이었는지, 그 모든 게 그제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 돈이라도 벌어야 내가 사람 대접 받을 것 같아서 사업 얘기 꺼낸 거야. 그거 도와준 것도 이 사람인데 엄마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러면 대체 나보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도 지금은 잘 됐잖아. 엄마가 그렇게 다 자극을 줘서 너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거 아니냐? 엄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네. 그렇게 엄마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세상 사람들. 아들내미 다 키워놨는데 내 멱살을 잡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제대로 알고 있던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 너무나 수준급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듣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지켜주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오해라고 했어요.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남편 똥 닦아주고 살아야 되냐며 자기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소리를 계속 지르시더라고요. 억울하면 설명을 하세요. 내가 그동안 보낸 돈이 얼만데요. 병원비에 쓰셨다면서요.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왜 그 돈으로 간병인 안 쓰시고요? 시어머니는 그 질문 앞에서 말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그랬죠. 병원비가 어쩌고 간병인이 비싸서 어쩌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너희가 알아? 내가 간병인도 못 쓰고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역한 일인 줄 아니? 그래서요. 내가 보낸 돈으로는 부족했냐고요. 저도 알아요. 제가 넉넉하게 드렸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딱 봐도 캥기는 게 있는 모습으로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더 물어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정산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요. 전화 끊고 확인해 보니까요. 남편이 보낸 돈이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간병인까지 쓰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시어머니 딱 맞고 서서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도 처음엔 거짓말 치지 말고 똑바로 말씀하시라 했다니까요. 아니, 시어머니가 그동안 웬 트로트 가수한테 빠져서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노래 잘 들었다고 밥 한 번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돈을 쏟아붓는 수준이었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무명 가수였어요. 행사도 다니고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도 하는데 거기서 풍선을 충전해서 엄청나게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데에서 돈을 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병인 쓸 돈이 있었으면서도 그 돈을 남의 집 자식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또 안 되겠는지 제가 퇴사한 걸 핑계 삼아서 간병인 비용을 다시 받아내가려고 했었나 봐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다 알았는데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아, 그러시군요. 그럼 용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진 않았죠. 당연히 아버님은 다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드렸어요. 아픈 사람은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용돈 계속 받고 싶으시면 아버님 옆에 계속 계시라고 했고요. 우리 사정이 정말 안 좋으면 몰라도 사업도 잘 되는데 부모를 완전히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용돈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식은 완전히 바꿨어요.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병원비는 전부 직접 결제하기로요. 현금으로 드렸다가 돈이 남으면 시어머니가 또 언제 눈이 돌아서 이상한데 돈을 갖다 바칠지 모르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드리는 것처럼 용돈 형식으로만 매달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안 바뀌면 깡통로 보시죠. 그냥 남편을 조용히 위로하게 됐어요. 그동안 남편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준 게 오히려 미안할 지경이더라고요. 애도 낳고 벌써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대화가 부족했나 싶어요. 이 일도 우리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절차였나 싶기도 합니다. 남편 사업은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생활이 굴러간다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하더라고요. 몸 상태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모든 걸 제가 붙들고 있어야 집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에서 조금은 내려온 것 같아요. 가끔씩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예전에 후원하던 그 트로트 가수 얘기를 꺼내긴 하세요. 더 이상 후원을 못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뚝 끊겼다면서요. 그러면서 용돈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데 직접 연락을 받을 정도면 시어머니가 진짜 큰 손이었나 봐요. 뒤늦게 배운 게 무섭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나이에 자식 챙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 단속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 인터넷에 애들뿐만 아니라 노인들한테도 유해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은퇴하고 심심하다 하시는 부모님 계시면 가끔씩 핸드폰 검사도 해보고 그러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